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어젯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을까요?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허준영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바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산 석유, 대두 구매를 논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약간 풀어주니까 네. 중국에서 바로 뭘 했냐면 아르헨티나에서 대량 대두 구매를 하기로 했다. 네. 중국에서는 사실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이 돼지 사료로 대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두를 주로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네. 한마디로 중국은 바이어의 입장에서 미국산 대두를 좀 끊고 아르헨티나산이나 다른 나라 브라질산 대두 같은 걸 늘리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농업 부분에 또 굉장한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가진 카드로 우리가 다시 너희 나라 거 좀 사줄게 이런 걸로 선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대만 얘기를 여기서 또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영토 중에 일부니까 대만에 대해서 제발 미국이 군사작전이나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미국도 한편으로는 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만. 그리고 대만이 또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TSMC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요. 이 아무래도 반도체 생태계에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관리, 중국과의 관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SNS 아까 잠깐 보셨는데요. SNS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좋은 관계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익스트림리 좋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액션들을 보면 뭐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로 봐도 그렇고요. 사실 우회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승전 중국 견제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모든 트럼프의 정책에는 중국을 의식하고 견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예로 이제 뭐 히토류라든지 뭐 그런 거와 광물과 관련된 데에서도 이제 여러 국가들의 어떤 동맹 그런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광물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동맹체를 만들어야 된다. 대략 한 55개 파트너 국가들을 지목을 해서 한국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뭐 네.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 중국 견제를 위한 어떤 하나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방금 말씀해 그 벤스 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한 협력을 말하는 가운데 벤스 부통령은 히토류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핵심 광물 무역 연합 결성 이걸 공식화하고 한국을 꼭 집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일본이랑 호주, EU 그리고 영국은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국도 이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핵심 광물이 나오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런 핵심 광물 같은 것들의 공급망에 있어서 한 축을 어떤 식으로 담당해 달라고 하냐면 예전에 중국이 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들의 그 광물 같은 것들의 패권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가격 덤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막 광산을 개발하려고 하면 중국에서 광산에서 나오는 비슷한 물건을 다른 나라에 덤핑해 팔게 되면 네. 그 나라에서 하려던 광산이 채산성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좌초시켜요. 그리고 나서 중국의 물건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의 가격을 나중에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 광산 패권, 자원 패권 같은 걸 유지했던 게 있어서 네. 앞으로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동맹 안에 들어오면 어느 가격 이하로는 구매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나라들의 동참을 원하는 분위기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들어가서 잃을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중국과의 또 외교 마찰 같은 것들에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가입을 타진해 보는 방향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이 좀 셉니다. 사실은 관세 재인상 방침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잇따라 방문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요번에 관세 인상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 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행할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한국이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남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어떤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한구 본부장은 이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리어 USTR 대표도 사실 못 만났다고 했는데 그래도 설명은 잘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보 게재가 근데 그 프로세스가 지금 이미 시작에 들어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관보 게재라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네. 그 관보에 게재될 때 관세 발효 시점을 언제로 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관보 게재 바로 관세가 25%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스케줄을 갖고 올라가는 건지 아마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이따 저희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양 당이 지금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봐가면서 한마디로 자기들이 원하는 프레셔를 넣은 다음에 원하는 걸 지금 얻는 방향. 그래서 당장 관세 발효의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대미 투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지금 속도를 내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어제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칭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국회가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25% 관세 인상의 그 원인이 뭐였느냐, 왜 갑자기 미국이 목리를 부리느냐라는 그런 어떤 주요한 원인 중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의 지연일 것입니다. 이제 늘 우리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일본 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복잡한 어떤 국회 어떤 승인 절차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도가 비슷할 것 같았는데 느리니까 미국이 계속 지금 체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이제 그 야당 측에서는 이제 비준 동의 절차가 국회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게 MOU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국제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다라는 것이 계속 충돌해 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극적으로 이 양측이 이렇게 타결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다녀왔고요. 지금 현재는 조현 외교장관은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1호로 에너지, 원전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데이터 센터 수요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원전을 좀 지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건 원전의 설계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을 실제로 짓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 별로 없어요. 네. 최근 몇 년간, 몇십 년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나라랑 할 수 있지라고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고요. 그렇죠. 프랑스한테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프랑스는 얼마 전에 체코 원전 수주 한국이랑 붙은 걸 보니까 이거 가성비가 프랑스 건 잘 안 나오는구나. 어떻게 보면 한국이 공기도 잘 맞추고 가격도 맞춰주는 그런 국가구나라고 딱 생각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원전을 가지고 또 미국과 협상의 패키지의 일부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가 우리 조선이었잖아요. 이제 만우가라고 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과연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게 뭐 미국 진출의 의미 어떤 그런 게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길기도 하고 네, 돈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간도 길고 또 투입되는 비용도 크고.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사업성 검토를 좀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별로 사업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인식을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좀 묻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스가가 워낙 이제 대형 프로젝트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대장으로 네. 대장 투자 방침으로 이제 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마누가죠, 뉴클리어 그 마누가 쪽을 조금 더 톤 다운을 시켰는데 이제 미국이 계속 이것을 이제 이슈화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이 좀 남아 있거든요. 사실 이게 1월에 한다, 2월에 한다 이러다가 지금 뭐 계속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향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출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법안이 비상경제 수권법,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이라는 건데 요걸 갖고 미국이 상호 관세랑 펜타닐 관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를 이미 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대통령 권한 밖이라고 이렇게 관세 부과를 이 법안 갖고 하는 게 대통령 권한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쟁점이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권한 밖에 있다고 3심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환급해 줘야 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 하면 미국 GDP의 0.5% 굉장히 큰 네. 금액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관세 환급을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거 신청하려면 기한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미국 기업들 눈치 보고 미국 정부 눈치 보면서 이거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이전에 이게 과연 대법원에서 대통령 권한 받기라는 위헌 판결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서 기업들이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대법 판결 이것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현재 억만장자 성범죄자 앱스타인 파일이 또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후폭풍이 사실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CNN 한 여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반응 거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Survivors of Epstein's are unhappy with those redactions that came out. Some of them, entire witness interviews are totally blacked out. Do you think that they should be more transparent? Gotten You are the justice. worst reporter. No wonder CNN has no ratings because of people like you. You know, she's a young woman. I don't think I've ever seen you smile. I've known you for 10 years. I don't think I've ever seen a smile Well, on your I'm face. asking you about survivors You know of why? Jeffrey You know why you're Epstein, not Mr. President. smiling? Because you know you're not telling the truth, and you're a very dishonest organization, and they should be ashamed of you. 최악의 기자라고 하면서 이거 너무 공격이 센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마 최악의 기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CNN 기자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방송 지형과 정치를 연결해 보면 네. 가장 왼쪽에 MSNBC가 있고요. 중간에 CNN이 있고 오른쪽에 팍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아니면 안 믿는 것 같고요. 중도에 있는 CNN조차도 이거는 마음 먹고 나한테 음해하려는 이 저널리즘도 아닌 이런 존재들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저 적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NN은 콜린스 기자에 대해서 신정한 기피와 끈기가 있는 기자 언론인입니다. 이런 옹호하는 성명도 어제 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0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메뚜기, 토끼, 호랑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지방의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측에서도 그 점에 좀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숨통을 튀고 회복해 가는데 이 성장의 과실들 이게 좀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토끼 호랑이 이것도 재밌긴 한데요. 저는 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그 대화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실적이 좋아져서 채용 여력이 늘었다 이렇게도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기업들 채용 규모 많이 늘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조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0개 그룹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투자도 계속 할 것이고 채용도 늘릴 텐데 올해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는 2,500명이 늘어난 규모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이겁니다. 신규 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대졸자들 이런 학생들 이제 저도 학교에서 있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취업난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이 이제 66% 전체 채용 인원의 34,200명. 그러니까 이제 채용 시장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력직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10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의미 있게 본 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투자 300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 좋긴 하겠어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5극 3특을 지금 하겠다는 거고요. 네. 수도권에 너무 지금 모든 자원이 모아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전국으로 조금 더 분산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토끼 메뚜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먹이사슬 얘기인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조건 중에 하나는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잘 되는 거고 네. 수도권이 잘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전국으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져서 지역 발전들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네. 뭐 민간 합동 성장 펀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주로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에 있는 기업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자금이 나갈 계획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어제 대통령께서 말하신 부분이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제 간담회 한 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000조전자라는 별명을 새로 얻기도 했는데 오늘은 지금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연일 이제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1,000조 이상의 기업이 된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5,000, 뭐 이제 6,000까지도 얘기 나오는 시점에서 또 시가총액까지 기록을 갱신하는 점은 그만큼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탄탄대로로 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열된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기업 가치로 평가되고 또 주식시장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건 그만큼 또 근거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 4분기 매출로 놓고 봤을 때 또 역대 실적을 냈어요.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 기록은 한국 기업 최초가 삼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지금 어떤 기업 가치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시총에서 시가총액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그냥 터무니없이 어떤 뭐 자금이 유입되고 또 뭐 그냥 뭐 이런 밴드웨건 효과로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펀더멘탈한 또 뭐 EPS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투자, 삼성의 어떤 고공행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주식시장을 보면요. 최근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개인들이 많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 급락했을 때 개인들이 샀었고 급등했을 때 개인들이 팔았으니까요. 근데 오늘도 개인이 근데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제가 보면 믿음과 담대함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담대함은 예전과 같으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 개인들도 빠질 텐데 오히려 이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들어가는 그것들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역사 새해 들어서 계속 써가고 있는데 이 투자 성과 자체는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통계를 봤더니요. 수익이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목이 재밌었어요. 엄마는 80% 수익인데 딸은 18% 수익이다. 이거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농담으로 주식 투자 수익률 제일 높으신 분들은 국장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자주 열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패턴 하에서는 자주 열어보고 매매하고 갈아타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연령대별로 사실 수익률이 쫙 정비례하는 거 20대부터 네. 70대로 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건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식 투자 자금이 좀 크고 그러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여러 종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자금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AI 스타트업인 xAI를 합병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약간 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둘을 합병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결국은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우주 산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AI를 갖다 얹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플러스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좀 요거를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당장 나올 건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일인데 네. 이걸 하려는 게 결국은 AI 쪽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가 잘 최근 들어서 안 들어오니까 이걸 우주 산업이라는 테마랑 묶어서 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머스크의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꼼수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소식에 합병 후의 가치가 이 두 회사가 합병하니까 1조 달러를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미래에셋 증권 주식이 또 급등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셋이 실제로 이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자도 했고 그런 만큼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동반 상승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스페이스X가 앞으로 기업 가치로서 1조 2,500억 달러, 한 1,820조 원의 규모가 있고 이 어떤 이 프로젝트의 어떤 그 LP라고 하죠. 이런 좀 출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용식, 허준영 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시작 후 약 한 달 만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 지선 이후 강 의원에게 차명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강 의원의 요구에 따른 거였다고 진술을 했다죠. 여기에 대해서 강 의원은 오늘 아침까지도 SNS에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당사자 진술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경찰입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역 신분이죠. 불체포 특권이 변수입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구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관측입니다.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종종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되곤 했죠.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는데 어제 또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발단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출석이었습니다. 작년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주심이었죠. 9일 만에 이 판결을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불가능합니다. 재판 기록 다 읽으셨어요? 제가 다시 다 읽으셨는지만 답을 하십시오. 예, 물론 다 읽었습니다. 8만 페이지를 다 읽었습니까? 지금 사법부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고요.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이 일상이 됐습니다.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해줬다고 유심 대법관에 대해서 질타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다른 사건은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건은 불과 9일 만에 해결이 났다면 저는 합의체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의 침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막무가내 장단을 맞추신다면 그럼 여기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무슨 자세가 그러합니까? 결국 또 추미애 위원장은 언성을 높였죠. 졸속 판결이고 선거 개입이었다. 판결에 대한 소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과 재판 결과에 승복하라.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립이 격해지면서 또 고성이 시작됐는데 당점을 찍게 된 장면은 이후부터였습니다. 위원장은 제발 편파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수준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입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게 사법부. 말 삼가하세요. 무슨 말을 삼가합니까?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뭘 또 정했습니까? 사법부 압박 말라. 범죄자 대통령 만들어준 게 바로 사법부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말을 삼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추미애 위원장 결국 정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두 사람의 신경전은 또 이어졌습니다. 그걸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
하다 발언 중에 정해당하기는 처음입니다.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받았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쇼츠는 나경원 의원이 찍고 있는데 누구 보고 쇼츠 찍는다는 거야? 쇼츠 찍기 위해서 계속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야? 쇼츠 그만 찍어! 자,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이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속으로 일부러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유튜브 쇼츠거리를 만든다는 비판도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쇼츠 만들지 마, 언성을 높이고 나 의원에게는 조금 민감한 말일 수 있죠. 제 차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말도 꺼내든 추 위원장이었는데요. 파행의 파행, 또 한 차례 격돌한 법사위의 여야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볼게요. 수입해 와야 된다는 말,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제 있었던 광주 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인데 이 논란의 발언으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중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자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이런 어떤 특별 대책을 뭐해야지. 지역의 인구 소멸 대응책 관련 언급을 하면서 외국인 여성, 특정 국가의 여성을 수입해 와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기준에서 한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얘기를 그것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거죠. 즉석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무슨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답이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 성장, 지역 주도 성장, 지역에 산업이 있으면 저는 출생률도 인구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문제가 있다. 즉석에서 이렇게 제지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도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해당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생중계 방송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막을 앞둔 동계올림픽 밀라노에서 대회 시작도 전에 쾌거가 들려왔죠. 삼성가 사위로도 유명한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회장 겸 IOC 위원이 IOC 집행위원회에 당선됐습니다. Yes, 84. No, 10. Congratulations to your colleagues and congratulations, Mr. Kim. 위원장이야 4명의 부위원장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IO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한국인이 집행위원이 된 건 38년 만이죠. 고 김은용 IOC 부위원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국제 스포츠 행정에서 다시 한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특별히 축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쾌거를 전한 김재열 신임 집행위원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신임 속에서 삼성그룹의 스포츠 활동을 이어왔던 인물이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고인 곁을 보조하면서 국제체육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아내인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과는 중학교 동창인 이재용 회장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최근 그 일가와 함께 미국에서 개최된 이건희 컬렉션 갈라 디너에 참석한 모습도 최근에 화제가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자, 연예계로 가볼게요. 또 다른 배우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이대로 결혼까지 갈까요? 자, 배우 하정우 씨가 녹화 열애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한 매체는 하정우 씨가 오는 7월에 비연예인 신부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소속사 입장을 통해서 상대가 비연예인이 아니라 11살 연하의 배우 차정원 씨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만 결혼 얘기는 확정된 게 아니다. 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게 양측의 소속사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재조명되고 있는 하정우 씨의 지난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부녀네요, 여기. 나 빼고. 만나면 하루에 한 번씩은 여쭤보는 것 같아요. 가야죠. 내년에는 가겠다고. 응, 네, 가야지. 이상형 이제 결혼하고 싶은 뭐 귀엽고 섹시한 스타일.
얼마 전 영화 개봉에 발맞춰서 신동엽 씨의 유튜브에 출연했던 하정우 씨의 모습을 보셨는데 내년에는 가겠다. 당시가 12월 연말이었는데 1년여 안에 장가 가겠다는 이 말이 허풍이 아니었던 걸까요? 일단은 모릅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죠? 찾아온 봄날에 두 사람에게 응원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생후 19개월 아기가 엄마와 함께 경찰을 찾았습니다. 그 사연이 뭘까요? 유모차를 밀면서 들어오는 엄마를 반갑게 맞아주는 경찰관들, 초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까 2주 전에 맺은 특별한 인연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당시에 고열로 인한 경련으로 호흡까지 힘들어진 아기를 태우고 홀로 병원으로 가던 엄마. 구급차 도착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경찰에 환자 이송을 부탁하게 됐는데요.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달려가는 엄마와 경찰의 모습이 당시에 긴박한 상황을 짐작하게 하죠. 4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경찰관들은 또 직접 아이를 안고 또 뛰었습니다. 빠른 대처와 치료 덕분에 아이는 건강을 다행히 회복했는데요. 잊지 않고 지구대를 찾아서 감사를 전한 엄마였고요. 경찰도 뿌듯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가 멀어서 도착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경찰이 먼저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구대에서 아이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었고 항상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서 보는 우리에게 훈훈함까지 전했던 뉴스라이브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네, 유언소래 오늘 모산이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요일이죠. 연예계 전반의 사건, 사고들, 실생활에서 찬반 논쟁을 불러오는 이슈들까지 법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은 트롯 가수 김다현 양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프레스룸에 얼굴을 비췄죠. 당시에 가수로서의 꿈, 가족에 대한 마음, 언니 이야기 전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좀 얻었는데 자, 그때도 밝혔다시피 굉장히 바쁜 행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곡도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 3월 달부터 이제 단독 콘서트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열 계획인데요.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돌아다닐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정규 3집 까만 백조라는 곡을 16일에 공개를 했는데요. 다현 양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라면서 자신의 곡에 애정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사춘기에만 다룰 수 있는 생각들을 이 곡에 담았다는 점이 아주 기특한데요. 앞으로도 활발히 활동해서 좋은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음악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좀 토로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호응을 얻었는데 자, 이렇게 최근에 바쁘게 지내고 있는 다현 양의 팬들에게는 조금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전 소속사로부터 미지급받은 정산금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미지급받은 정산금 때문에 소속사를 옮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 소속사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다현 양이 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데 소속사 도움이라든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된 정산금을 지급하라라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일단은 가압류라든지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별도로 고의로 이렇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치 정산을 해줄 것처럼 속여서 활동을 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지금 전 소속사 관계자들을 형사적으로도 지금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 연예인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약서는 아마 잘 작성이 됐을 텐데 이에 따른 이행이 조금 부족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를 입게 된 부분 아무래도 이제 미성년자 대상의 계약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산금 미지급 사례가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연예계는 참 비일비재합니다. 또 가수 이승기 씨 사례도 떠올라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작년에 법원이 이승기 씨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측에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좀 인정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는데 바로 이 부분이 형사와 민사를 좀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걸 내가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사적인 이 책임을 묻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예.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걸 안 준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 뭐 실수라든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돼서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부분이지만 예. 이것이 고의로 마치 내가 100이라는 부분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을 속여서 한 80만 정산해주고 나머지 20은 내가 가져야지 예. 라고 생각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고의로 정산금을 미지급하고 누락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당연히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아니면 법인의 자금으로 본다라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본인이 마음대로 빼다 쓰는 예.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승기 씨의 경우에도 과거에 54억 원이 미지급됐다라는 사실이 예. 외부로 알려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누적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상황이 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5억 8천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라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이것이 쌓여오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누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산금 미지급이 뭐 수년간, 뭐 10년 넘게 아직도 꼬리를 길게 끌고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들이 어떤 계약 관계에서 좀 의뢰 위치에 놓이게 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겠죠.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되면 정산금 미지급 문제는 연예인들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배우 소유림 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또 이제 법정 승소와 미지급된 돈을 받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 게 법정에선 이겼는데 이제 소속사가 어렵다고 돈을 안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사실 뭐 그 소속사가 가진 재산을 뭐 경매에 붙여서 예. 이것을 일부 부분 배당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 어떠한 재산, 부동산이라든지 동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뭐 연예인들의 이런 미지급금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요. 네. 보통 뭐 사기로 얼마를 편취를 했는데 이걸 유흥비로 다 써버렸다. 나에게 남은 전 재산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유죄로 판단을 받고 이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돈을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서유림 씨의 경우에도 승소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다른 직원들도 미지급 받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예. 해요. 그래서 채무가 워낙 큰데 재산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 이것은 다만 판결문을 내가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언제든지 이 사람에게 돈 갚아라라고 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자, 계약 초기 단계 갑을 관계에서 철저하게 의뢰 위치에 놓이기 쉬운 연예인들. 자,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두고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다른 맥락에서 불거지는 이번에는 연예인들에 주어지는 특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먼저 살펴볼 건 아이돌 그룹 스테이시의 멤버 시은 씨입니다. 이게 또 가수 박남정 씨의 딸인 걸로 또 유명한데 최근에 한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여기서 무슨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페어 캐스팅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으로 페어 보여요. 캐스팅.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박남정 씨의 딸로 잘 알려지고 예. 있는 이 시은 씨의 경우에 이번에 서편제라는 뮤지컬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제 소녀에서 노년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른 이제 노년기에는 다른 배우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시은 씨가 분장을 하는 방식을 취해서 쭉 그냥 뭐 이 역할, 어렸을 때 역할, 중간 단계 역할, 노년 예. 역할 모두 다 이제 맞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페어 캐스팅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혜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과연 박남정 씨의 딸이 아니었다라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네. 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있어서 과연 특혜인지 아니면
뮤지컬 제작사 입장에서도 예. 그러한 일관성이라든지 뭔가 필요성이 또 있어서 결정했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판단, 각자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정정을 좀 하자면 이제 차지연 씨라든지 기존의 배우들은 뭐 소녀 시절 그리고 노년 시절의 역할을 모두 다 소화를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배우의 역량으로 좀 조명이 됐던 부분이고 시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노년의 역할을 소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노년의 역할은 다른 배우가 좀 같이 캐스팅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으로 좀 논란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죠. 자, 맥락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바이올린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가수 겸 배우죠. 소녀시대의 서현 씨가 오케스트라 무대에 서게 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고 또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탈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 국세청에 특혜 논란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박진아 아나운서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소녀시대 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 연주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예. 5개월 정도 바이올린을 취미로 배웠다고 하는데 전문적인 연주자의 모습보다는 좀 음악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열정을 보여주겠다 예. 이런 각오를 펼친 바 있는데요.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무대에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 연예인 특혜 아니겠냐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가수로서 음악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 또 바이올린을 했다고 하니 예. 단순히 5개월 입문자라고만 바라볼 시선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바로 차은우 씨인데요.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 복무 중인데 200억 원대의 탈세 의혹 논란에 휩싸여져 네. 있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는 와중인데도 이렇게 군 복무를 받고 있는 것. 도피성 군입대 아니었겠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일단 국세청에서는 관련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이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론의 여지들이 있는 얘기죠. 이제 차은우 씨는 맥락이 좀 다른 부분일 수 있겠지만 특혜다 아니다 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가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앞서 살펴봤던 뭐 스테이시 시은 씨라든지 또 조금 전에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서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실력이 도마 위에 오른 경우, 실력에 걸맞은 기회인가 하는 부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얘기는 사실 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여론의 영역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배려해주고 뭔가 더 생각해줬다라는 정도에서 머무른다면 이것은 하나의 이제 비난 가능성, 비판의 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었어야만 하는데 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그 절차와 공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재량이라는 것을 너무나 벗어난 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말 뭐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역이라든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서 전 사례들을 보면 입증에 실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그 영역이 좀 모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선을 긋는 게 좀 어려운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연예인 특혜의 장으로 자주 이제 주목받고 있는 곳이 공항입니다. 출국장 당시의 풍경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2024년이었죠. 배우 변우석 씨의 출국 당시 이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이돌 그룹 하츠투하츠가 또 공항에서 출국을 할 때 여기에 출국장 풍경도 좀 논란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연예인들이 공항을 찾을 때 과한 경호는 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주신 배우 변우석 씨 같은 경우에는 사설 경호원을 썼는데 강한 플래시를 일반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불편함을 줬다. 그리고 일반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까지 확인을 했었던 점이 너무 지나친 위력 행사 아닌가라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게 법정에까지 이어져서 경호 업무가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다라고 하면서 벌금형이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걸그룹 하츠투하츠 얘기를 해보자면요. 출국장에 너무나도 많은 팬들과 취재진 그리고 또 경호원 인력이 네.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이날이 하필이면 또 주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출국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랬군요. 상황이었는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경호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가 다칠 뻔했다면서 화를 내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우리도 출국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내뱉는 시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현장이 많이 소란스러웠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호원들은 뭐 경찰이라든지 뭐 공항공사 직원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뭐
이동권을 침해한다든지 어떻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비업법상 따르더라도 경호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의뢰를 받은 그 대상에 대한 경호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일반 승객들의 출입을 방해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라든지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예. 우리가 업무방해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공항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굉장히 무력을 행사를 하면서 저기로 가라 안 된다 막아서는 행위 자체도 강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잉 경호보다는 뭐 사전에 출국 계획도 공항 측에 좀 제출을 하고 사전 조율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매번 반복되고 있는 공항 출국장에서의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 특혜 논란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양지미 변호사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처음 선보인 코너 속의 코너가 있죠. 생활 속에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는 법적 이슈들 하나하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층간소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제 커뮤니티, 카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고질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한번 발생할 때마다 정해진 보상금을 내면서 해결하자 이렇게 단지 내에서 정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한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그 보상비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거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거 사례를 좀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윗집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아이가 쿵쿵쿵 뛰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랫집과 굉장히 분쟁이 있었던 끝에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더니 아랫집에서 이렇게 조용해졌다라는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제 또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법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서 효력이 있는 얘기인지 뭐 설령 이제 윗집에서 나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게 어떠한 뭐 데시벨로 측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는 낮다가 언제 또 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나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너무 제각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는 뭐 얼마라고 정하더라도 그럼 언제가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때인 것이냐 이걸 두고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뭐 층간소음 몇 데시벨이 넘으면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을 강요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빠르게 또 살펴볼게요. 이 기사 보면서 참 요즘 아이들이 너무 빨라도 빠르다라는 좀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면 이제 10살, 11살 남짓의 아이입니다. 이 딸이 너무 성숙한 발언을 해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아파트 물려받고 일하기 싫다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쓴 글인데요. 대형 은행에 재직 중입니다. 서울 송파의 H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올라온 30평대 아파트 매매 호가를 아이가 보더니 엄마 우리 집도 이 정도 되는 아파트야? 라고 물어보면서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나중에 그러면은 나 이거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엄마 아빠는 다 쓰고 갈 거다. 사회에 환원할 거다. 너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들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게 이번 아이의 많은 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또 직장 동료에게 다른 얘기도 비슷하게 들은 바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 목동에 사는데 어차피 내 집 될 텐데 나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실상 또 생각이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 너무 빨리 좀 깨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딸 가진 아빠로서의 마음이 드는데 이게 마음은 다 주고 싶어도 아이 자립심 길러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안 줄 거다, 뭐 기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부모가 자기 재산 그렇게 한다는 건 본인들 자유겠지만 유류분 제도라든지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좀 비호할 그런 걱정도 좀 돼서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우리가 법적 상속인에게는 내가 받아야 되는 일정 정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만약에 뭐 누군가에게 한 명에 몰아준다 아니면 뭐 전에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법적 상속인들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되는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그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네.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도 법적 분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유류분 상속 얘기하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일명 구하라법인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 폐륜 가족의 상속을 제한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최근에 좀 달라진 점들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고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상속인의 자격에서 박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구하라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식이나 배우자나 예. 부양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박탈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논의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폐륜 상속인의 경우에는 이른바 유류분까지도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정말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어쨌든 형성이 예.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범위가 좀 확장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로 좀 가볼게요. 많은 분들이 찝찝해하는 소식인데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게 되면 의뢰 이런 종이컵에 담아주죠. 네. 그런데 이 종이컵을 봤더니 좀 뜨악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호떡을 사 먹게 되는데 이 호떡을 담는 컵을 보고 경악을 했었던 겁니다. 예. 바로 이 호떡 담은 컵의 내용이 천유는 버리시고 중간유를 받아주세요. 소변량은 50cc 예. 이상 받아주세요라는 글이 써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보던 그 컵이네요. 네, 식품을 담아야 할 종이컵에 이 같은 글이 써져 있는 걸 보고 병원 검진에서 쓰였어야 할 컵들이 예. 보여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이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컵이겠죠. 그래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식품위생법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 용기의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롭게 선별을 해서 이건 식품용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소변을 담는 컵의 경우에는 식품용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식품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어쨌든 용기를 사용해서 예. 식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회 통념상으로도 이제 좀 널리 인정된다면 책임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